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줄기차게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러면 백지화한다라고 강수를 던졌죠. 그 가운데 원안대로라면 원안 종점 쪽에 민주당 출신 군수 땅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원안대로 간다면 군수 게이트인가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양평 군수와 일부 양평 주민들이 민주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과연 양평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견. 오늘 동아일보 1면 기사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IAEA 전문가들 과학적 이견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방한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과학적 이견이란 건 전혀 없었다. 한편 민주당 당사에도 그로시 사무총장이 찾았습니다. 면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IAEA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그로시 사무총장이 보인 반응은 뭘까요?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백지화, 한국일보 2면입니다. 양평군에서는 원안대로면 마을 하나가 사라진다, 두 쪽 난다는 겁니다. 부적절하다, 원안은. 자, 고속도로 재추진 변수로 부상을 했습니다. 잘 뜯어보면, 잘 살펴보면 이 원안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어서 그런 거지 뭐라며 공세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원안 종점에 당시 군수, 민주당 출신의 양평 군수 땅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원안대로 간다면 이 군수 게이트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진정. 한겨레 신문 14면 기사인데요. 어떤 기사일까요?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은 일단 진정됐습니다. 행안부 차관이 예금 가입하는 게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채권 증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라는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문제겠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헤비급. 오늘 새벽에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경향신문 2면 기사 함께 보시죠. 헤비급 장맛비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린다는 겁니다. 대형 기단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반지름 4,000km에 달하는 티베트 고기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고 내일부터는 강한 장맛비가 내린다, 장대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용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땅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원안이냐 변경안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땅 주인, 이 땅 주인이 문제예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원안 종점의 땅 주인은 누구였을까? 민주당은 변경안 종점의 땅 주인은 김건희 여사 일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 양평 국민의 혜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땅 주인 따지기 전에 일단 양평 군수랑 일부 양평 주민들이 민주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왈가왈부하느냐라고 항의했는데요. 그 현장 직접 보시죠. 양평군민 분노한다. 고속도로 즉각 재개하라. 재개하라! 재개하라! 남한강과 주변 지형, 주민의 희망사항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양평 군수인 저와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뭐 당장 백지화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양평군 군민들, 주민들의 피해가 일단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부 양평 주민과 양평 군수가 민주당을 항의 방문한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원안대로라면 뭐 멀쩡했던 마을이 둘로 나눠지고 뭐 강을 횡단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제 일부 양평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왈가왈부하냐 뭐 이런 항의를 한 걸로 보여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가지고 팩트를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그 서울 양평, 제가 봤을 때 그냥 서양 고속도로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서양 고속도로. 그 일단 계획이 있었던 거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착공이 된 게 아니고. 그런데 그 계획이 변경된 게 첫 번째 팩트. 두 번째 팩트는 변경된 안에 따랐을 때 그 종점 JCT 그 정션에 김건희 여사 친정 땅이 그 많이 있었다는 거고. 세 번째 팩트는 뭐냐면요. 김부겸 전 총리가 저 계획이 예타 통과하기 직전에 땅을 샀어요. 그게 또 팩트고, 그다음에 새로 또 밝혀진 팩트는 뭐냐면은 정동균 전 지사 땅이 원안에 지사가 아니라 군수 땅이 원안의 그 종점에 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이렇게 원안이 이제 변경된 것이 김 여사 친정을 위해서 변경을 한 것이냐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냐. 그게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본질이죠. 그렇죠. 그런 의심을 받기 싫으니까 원희룡 그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백지화 하겠다. 백지화 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겠느냐? 그러면 김 여사 친정이 제일 그 피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따져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을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효율성은 뭐냐면은 교통량이 과연 어디가 증가하느냐? 원안에 따르면 양평에 이제 사람 많이 있는 읍내나 이런 데를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양평 주민들한테 혜택이 별로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과연 비용이 많이 증가하느냐? 2km가 늘어나거든요. 도로 2km 까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국토부 입장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앵커가 저한테 물어본 것처럼 환경적인 요소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지도인데 네네. 일단 원안대로라면 강을 한번 횡단하게 되는군요. 원안대로라면 강을 2번 횡단하는 거예요. 2번 횡단하는군요. 그런데 예정안을 따지게 변경된 안을 따지면 한 번만 건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저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 강하 IC예요. 강하 IC.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 이 양평에 그 서양 고속도로가 뚫리는데 양평에 IC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IC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이름만 빌려주고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민주당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IC를 그 요구를 한 건데, 그 IC가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예. 강하 IC가 저기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강하 IC로 갔다가 원안대로 가면 고속도로가 90도로 확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 IC에서 원안 그 양서면으로 가게 되면 거의 90도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저건 이상한 거고, 원안대로 하면은 IC가 강하면을 지나가질 않아요. 원안은 그 강하면을 지나가지 않는 노선이에요. 여기서 잠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 설명드리면 JCT, 그러니까 종점이라고 표현되는 JCT는 입출입로가 없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어떤 그 정션이고, 네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땅값 상승의 호재로 분류되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곳은 이제 IC인데, 그곳이 이제 강하 IC 변경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면 이 정션은 뭐냐면 그림 속의 떡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한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IC가 되면 그 떡을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양평 군민들이 다 IC가 필요하고, IC가 생기려고 하면은 강하에 생겨야 되는데, 원안에는 강하면 자체를 지나가지 않으니까 강하 IC가 저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원안대로 하면 너무너무 이상해지니까 예. 그러니까 변경한 대로 가는 것인데 그게 뭐가 이상하느냐. 이게 지금 국토부의 그렇군요. 입장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IC가 없는 그 원안을 양평 군민들이 원한다. 그럼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화 IC가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변경안이 필요하다라고 그 양평 군민들이 원하면 그러면은 그 변경안이 맞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를 해줘야지 제3자들이 뭐 왈가왈부하는 거는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야당을 항의 방문한 양평 주민들은 IC 없는 원안은 절대 반대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즉 야당 측은 강화 IC를 변경안대로 설치하더라도 원안대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여당은 그렇게 되면 90도로 고속도로가 꺾이기 때문에 궤변이다라고 또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 출신 군수 지역위원장이 원안을 반대했다. 변경은 민주당 요청이었다. 민주당도 요청한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21년 5월에 예. 당시에 민주당 양평군수 예. 그리고 민주당 지역위원장 당정협의라는 걸 열어요. 예타안에 반대하면서 강하 IC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지역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내고요. 그때 민주당이 제시한 안이나 지금 국토부가 검토안으로 복수안으로 그 제시한 그 안이나 예. 같아요. 군수가 국민의힘으로 바뀐 다음에 네. 국민의힘 군수와 국회의원도 이 강상 강하 양평읍으로 가는 네. 이게 양평 군민들의 절대 다수기 때문에 네. 1위로 가야지 위는 반대다. 그 예타는 예비잖아요. 네. 의견 수렴을 하면서 안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 출신 지역 군수와 위원장도 예타안 원안에 반대했다. 즉 강화 IC가 있는 변경안을 요구했었다라는 원희룡 장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강화 IC는 원했지만 종점 변경에 동의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반대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양서면 이외의 어떠한 대안도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나온 바가 없습니다. 당정 협의를 하면서 무슨 노선 변경을 얘기를 하고 종점 변경을 얘기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강화면이 고속도로하고 아주 가까운데 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좋다. 그거를 저희가 해보자고 해서 이 건의안을 만듭니다. 종점 변경이나 노선 변경이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 나오지도 않았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강화 IC가 설치되는 변경안에 들어가는 강화 IC 설치에 대해서는 뭐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 주장대로 민주당 인사들도 강화 IC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종점이 변경되는 것을 두고 지금 여야가 세부적으로 정쟁 중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종점으로 변경한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원안 종점 인근에 민주당 출신의 전 양평 군수가 땅을 소유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동균 전 양평 군수, 군수와 친척들, 양평 옥천리, 아신리 14개 필지, 만여 제곱미터, 약 3,000평 상당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상속받은 딸, 종점 예정지에서 큰 산 넘어야 종점 관련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원안대로라면 종점 인근에 이 민주당 출신의 전 군수 일가 땅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안대로 간다면 종점 땅, 원안 종점 인근 땅은 민주당 출신 군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게 되고 변경안 대로 가면 변경안 종점 주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게 됩니다. 박정하 의원님. 네. 이거 뭐 대한민국이 모두 중간을 가야 되나요? 이렇게 샥. 거기 가도 누구 땅이 나오겠죠. 대한민국에 있는 땅들이 많아요. 모든 땅이 다 국가 소유가 아닌 한 누구 땅이든 안 나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나온 친모 논쟁이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연 이런 논쟁 속에서 누가 손해를 보느냐 그리고 그거를 포기하느냐에 달린 거라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번 봐요. 누가 손해봐요? 결국엔 양평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고. 그래서 어제 가서
데모를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양서면에 있는 양평 JCT를 만들면 거기는 양평 군수 땅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정안이 되는 대안으로 내는 그 강 하면에 있는 양평 JCT를 만들면 김건희 여사 뭐 처가 땅 저기 친정 땅이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이 JCT는 다 그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붙게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붙으나 사실 마찬가지고 거기는 진출로가 없기 때문에 땅값 지가 상승하고 별 문제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만들면 누구 땅이 있느냐라고 논쟁하는 거는 저는 다 부질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한 대로 하더라도 그 원한 종점에 민주당 출신 전 군수 일가 땅이 있다 하더라도 JCT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군수 일가 거예요. 땅값 상승과는 관련이 없다. 그렇죠. 군수 땅이 거기 3,000평 뭐 1만 제곱미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출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늘 위가 됐든 땅 위로 됐든 고속도로가 그냥 그저 지나가서 먼지 많이 나고 소음 많이 나는 그런 교차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 땅이 있어서 뭘 특혜를 줬다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부질없는 논쟁이고, 과연 합리적으로 어떻게 금을 그려야 되는가. 예. 지금 양평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건 뭐예요? 강화 IC예요. 그러니까 양평원에서 내릴 수 있는 IC 만들어 달라. 그럼 강화 IC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으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붙일 수 있는 접변을 찾으면 되지. 그거를 지금 우리 정익진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던 게 위로 올라가고 붙여야 되는 건지, 그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남한강 수계를 계속 지나가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다리를 2개나 놔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국토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직선로도로 붙이고 다리 하나만 만드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양평 국민들이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보면 되지. 그거를 정치권에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질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가짜 뉴스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이게 또 공교롭게 원한 종점 일가에 민주당 출신 군수 땅이 나와서 이 민주당 주장 논리대로라면, 원한대로 간다면 그 군수님이 특혜를 받게 되는 셈이 되는데 같은 논리인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는 예. 이게 논란을 이제 팩트 체크를 쭉 해가다 보면 네. 전 군수,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 양평 군수,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땅도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물타기를 하는데. 아, 물타기다 이거. 네, 뭐 완전히 물타기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김부겸 전 총리 땅 같은 경우는 이제 집하고 대지하고 해가지고 60평 됩니다. 60평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현 양평 군수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김부겸 전 총리 땅도 있다 했더니 그거는 산 하나를 넘어가야 된다. 그거는 좀 억척인 것 같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물타기고, 그다음에 전 양평 군수 같은 경우는 이분도 산 하나를 넘어가야 됩니다. 산 속에 있는 땅이고, 그리고 거기는 친아버지의 고향인, 그러니까 이제 양평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물타기고,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양평 군민들이 15년 전부터 두물머리 6번 국도인데 여기가 엄청나게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15년 전부터 수건 사업이고, 실제 7년 전부터 이 사업이 고속도로를 내는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1조 8천억짜리 고속도로를 내는 국책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 그것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다 통과를 해가지고 전략 환경 영향평가 대상지까지 공개가 돼가지고 쭉 진행이 되고 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종점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근데 변경된 종점, 그 지역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말하자면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가의 땅이 엄청 축구장 5개 면적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과 상의 없이 또 국토부 내의 어떤 시스템 이거와 상관없이 국토부 장관이 그냥 국책 사업을 1조 8천억짜리 국책 사업을 그냥 백지화 시켜버린 겁니다. 네. 저는 장관이 이렇게 마음대로 장관 생각으로 국책 사업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는 이것은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장관 한마디로 15년, 길게는 짧게는 7년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행정 절차가 다 진행이 돼가지고 다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을 그동안 그러면은 국민 세금 투입된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원희룡 장관이 개인적으로 그거 전부 다 보상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어느 한순간 국책 사업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해명하고 설명하면 되죠.
야당이 왜 존재합니까? 예. 거기 종점이 변경이 되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고 그럼 이게 특혜가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설명하고 추진을 하면 될 걸 가지고 말하자면 15년 이상 진행되어 온 국책 사업을 한순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국가 경영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의사결정을 원희룡 장관이 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설명하고 조정하고 이견이 있으면 예.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물타기다, 완전한 물타기다라는 또 야당 전재수 의원님의 주장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정치권의 논쟁을 자세히 보면 이게 뭐 설명해도 납득을 안 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설명해도 해법은 안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 논쟁만 같은 경우도 뭐 환경 파괴 얘기도 있고 강을 2번 걸러는 문제 그리고 이제 민주당 출신 군수들이 결정적으로 이 강화 IC 설치를 주장했다라는 것은 차후에 드러난 진실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설명이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좀 초기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보다 많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JCT 저도 잘 몰랐는데 JTC가 건설되면 정말 그 JCT 주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혜를 보냐? 일단 이거부터 해결이 되면 이게 특혜 논란인지 아닌지가 좀 구분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정말로 전직 민주당 출신 군수님이 특혜를 보게 되는 건지 김건희 여사가 특혜를 보게 되는 건지가 가장 그게 본질 아니에요? JCT가 땅값을 올립니까? JCT 자체는 땅값을 올리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서 빠져 있는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남 양평 ICT가 바로 JCT 바로 2km 안에 있습니다. 강화 IC가 중요하지 않고 또 그 원본적으로 보면 저는 이 논의가 그야말로 배가 산으로 가는 논의라고 봐요. 배가 산으로 간다. 왜냐하면 두물머리 위쪽에 교통량이 많으니까 고속도로를 놓은 것인데 네. JCT 논의 그 끝부작에 땅이 누구 있느냐의 논의 때문에 엉뚱하게 가는 거고 땅 주인. 또 예타 고속도로가 난다니까 이거는 양평 시민들이 소외됐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강화 IC의 필요성이 얘기한 거예요. 그걸 조합해 내거나 여기서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는 사실은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지방정부의 권한을 나눕니다. 경기도지사하고 협의를 하거나 양평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뭐 이런 논의가 팽팽하게 맞을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하든지 어떤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정치적 노름에 그냥 그럼 알아서 해라 이렇게 여야 장관이 모두. 손을 넣. 예. 그러면 애초에 문제 제기.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재산 증식을 위해 원희룡 장관이 알고도 JCT 종점 변경을 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몰랐다는 부분에 대한 논쟁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김건희 여사 땅에 대한 형질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걸 국감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장관한테. 그 JCT 논의하고 별개로 그 질의가 그대로 말하자면 상임위 속기록에 그대로 네.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질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미 거기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장관이 100% 몰랐나 하는 것은 뭐 이재명 대표가 과연 뭐 저 사람 알았나 모르는 것처럼 진실 게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역추적을 해보면 예. 원래 저 예타나 아이디어가 뭐 때문에 생겼는지 그렇다면 지역 주민이 소외되고 말하자면 땅은 그냥 고속도로를 나는데 양평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강화 IC를 포함한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JTC를 어디로 할 거냐는 투표로 붙여도 돼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예. 그리고 경기도도 만약 장관이 부담스러우면 예. 경기도와 경기도는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하죠. 자, 한쪽을 치우치지 않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정치권의 정쟁으로 들어온 이상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영주 의원님은 서울시 정부시장을 하셨잖아요. JCT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땅값을 올리는 호재는 아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정치권의 지금 이 논쟁이 많이 퇴색되는데 문득 여야는 왜 싸우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당도 단단히 한몫했습니다. 김부겸 땅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 땅값 특혜 의혹이 아니다
라고 하고 말 사안이 아니게 됐죠. 땅 주인이 누구냐 논란으로 됐습니다. 김지현 대표, 특혜 괴담을 제기한 민주당 2년 전 자신들도 같은 노선을 요구했었다는 사실이 들통나자 우스운 처지가 됐다. 게다가 해당 노선 나들목 인근에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의 땅도 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특혜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여야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하 IC 설치는 오래전부터 양평군 현지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필요성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노선 변경조차 민주당은 오직 정쟁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4월 강하 IC 근처에 토지를 매입한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모두 원희룡 장관이 결정한 것입니다. 1조 8천억짜리 대형 국책 사업을 제 마음대로 변경하다 국민 의혹이 커지니 사태를 모면하려 전면 백지화로 꼼수 부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심각한 국정 난맥의 단면입니다. 자, 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2021년 4월 2일에 김부겸 전 총리의 부인이 사모님이 강화면에 땅을 189평을 매수를 해요. 조금 전에 이제 전재수 의원님은 60평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189평을 매수해서 거기다 한 60평짜리 집을 지었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딱 2주일 지났어요. 4월 16일 날 김부겸 전 총리가 총리에 지명이 돼요. 그리고 나서 14일이 지났어요. 4월 30일 날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예타가 통과가 돼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민주당에서 뭘 요구하느냐? 강하 IC를 요구를 해요. 김부겸 전 총리가 땅을 산 데가 강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음모론으로만 따지면 내가 총리가 지명이 되고 그 총리가 지명될 때 그럼 그냥 갑자기 그 박정호 의원 내일부터 총리 하세요 이렇게 지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당신 총리 이제 시켜줄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4월 2일 날 땅을 샀을 때 내가 총리가 될 수 있다. 총리가 된다라고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정보 주지 않겠습니까? 예타 통과될 거다. 그래서 양평의 땅을 189평을 산 다음에 그다음에 원안대로 하면 강화면을 쏙 빼고 가니까 강화면에다가 IC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총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IC 땅 주인은 또 김부겸이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음모론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식의 또 소설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괴담 같은 거는 있어서는 안 되고 저 IC 주변에 땅이 누가 갖고 있든 양평 JCT에 누가 땅을 갖고 있던 간에 중요한 것은 양평 군민들이고 두물머리에 사람들 많이 가는 건 서울 사람들이 많이 가지 양평 주민들이 많이 갑니까? 그러면은 서울 사람들 많이 가기 위해서 양평 주민들은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강하에 IC 생기는 거는 양평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했으면 그 IC를 위해서 노선이 저렇게 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원안대로 가봤자 제가 봤을 때 저 강화면에 JCT가 생겨도 그 양서면까지 그 두물머리까지 가는데 한 5분에서 10분만 더 가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IC를 갖다가 없앨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양평 국민들이 원안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IC가 생긴 지금 변경안을 택할 것이냐 그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문제는 심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JCT가 지난다고 해서 땅값이 오른다는 주장 자체가 선동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자, 이것과는 또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평 구민들의 생활의 질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원희룡 장관이 대권 주자신데 그렇다고 백지화 해버리는 것이 너무 과격 내지는 감정적인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데 백지화, 정말 백지화 안 하실 거죠? 아니 저는 이런 논란이 계속된다면 백지화하는 게 맞죠. 사실은 지금까지 15년 수건 사업이었는데 결국에는 아까 제가 솔로몬 재판 얘기한 것처럼 결국 피해보는 건 양평 군민들만 피해보는데 4년 늦게 하면 어때요? 4년 늦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면 백지화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백지화 하라고 해서 백지화 했더니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 좀 전에 뭐라고 해요? 그 백지화한 걸 또 백지화하래요.
계속 토톨로해지, 계속 말꼬리 잡고 후쿠시마 원전도 한번 후쿠시마 오염수도 한번 봐요. 처음에는 무슨 뭐 IAEA가 검증해서 결과 나오면 따르겠다고 하는데 지금 또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알프스를 또 검증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걸 해가지고 그냥 추진을 할 경우에요. 만약에 저 노선이 어디로 가건 간에 저는 이 논란을 민주당이 계속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양평 군민들이 그다음에 전직 군수도 전직 민주당 지역위원장도 현직 양평 군수도 어찌됐건 강화 아저씨 만들어주고 거기다 JCT 붙여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 저 땅 얘기하는데 지금 갑자기 김부겸 전 총리도 불려 나오고 양평 전 군수도 불려 나오고 김건희 여사도 불려 나오고 아니 대한민국의 땅 다 국가 땅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 땅이든 다 나와요. 저거 노선 또 중간쯤 어디 그으면 거기 누구 땅 나올지도 몰라요. 그걸 갖고 이런 논란을 계속 만들어내고 정권 끝날 때까지 뭐 맨날 김건희 여사 특혜를 줬다라고 논란 만들어서 이상한 가짜 뉴스 만들어 갖고 계속 전쟁하느니 4년 후에 그다음에 그때 가서 아무 정권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의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추진하면 되죠. 그럼 이런 논란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답 없다.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건 오직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또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스텝이 꼬이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고 뭘 하자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해저로 가면 돼. 해저로 가면 뭐 땅이 없으니까 지상권에 대해서는 또 논란 안 생기겠어요? 아 누구 땅 근처 하느냐? 그럼요. 그건 뭐 물길이 어떻게 됐다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올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는 계속 빠져들어가고 또 거짓 뉴스 만들고 또 정쟁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원희룡 장관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일견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장관이 저희들이 100발, 1000발, 10,000발 양보를 해서 장관이 답답하고 장관이 억울하다 그래서 국책 사업을 이렇게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나라 경영입니까? 국가 경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 경영, 국가 경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행정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15년 전부터 양평 군민들의 수건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미 노선이 확정이 되고 국민 세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이 또는 야당이 또는 많은 국민들이 어떤 의혹이 있어가지고 어떤 국책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 제기하면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되면 모든 국책 사업을 이런 식으로 다 없던 일로 만들 겁니까? 그 사이에 들어간 국민 세금 장관이 그거 다 책임질 겁니까? 나라 경영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논란이 있으면요, 집권 여당과 정부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일을 추진을 해야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백지화해버리면 이게 대한민국이 무슨 구멍가게 운영하는 그런 수준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5만 가지 것들을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양평 땅을 왜 야당이 그리고 언론이 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가 되냐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일가들이 공흥지구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가고 개발 부담금 10원도 안 내다가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2003년도에 지금 이 종점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땅값이 오르게 되는 그 땅 형질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도로 옆에 땅은 형질 변경이 안 이루어지는데 2003년, 2008년 두 번에 걸쳐서 그 산 몇몇 편지로 돼 있던 것이 산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가지고 지목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그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땅값이 56배가 올랐다라고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지금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양평 땅과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일가족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런 논란을 제기를 했더니 1조 8천억짜리 국책 사업을 백지화한다? 나라와 국가 경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혹을 해소하는데 집권 여당이 에너지를 집중을 해야 될 때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간의 첨예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든 뭐 김건희 여사든 전 양평 군수든 누구 하나 좀 땅을 팔아야 논란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견 드는 여야 간의 어찌 보면 답이 없어 보이는 논쟁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IAEA 사무총장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과 만났죠. 2박 3일 격해진 야당의 반대라는 주제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IAEA 사무총장 면전에서 민주당이 강한 비판을 장기간 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 어떤 반응 보였을지도 궁금하고 야당 의원들은 어떤 주장했을지도 궁금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대한민국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며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큰 것인지 주변국의 피해는 어떤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굳이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없고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앞에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우원식 의원 등입니다.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그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IAEA 보고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자, 비공개 면담에서 IAEA 사무총장도 민주당 의원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강한 반박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에서 어떤 핵종도 검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공개 면담에서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뭐 지금 양평 고속도로 논란 전해드렸는데 산 넘어 산이군요. 후쿠시마 논란이 지금 또 왔어요. 그로시 사무총장이 민주당 방문했는데 면전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IAEA에 대한 강한 비판도 했고 사무총장 반응도 보셨는데 뭐 일부 시위대의 고홈이라는 굉장히 좀 격한 시위 문구도 보셨고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왜 그로시 사무총장을 저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사람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이고요. 저 사람 과학자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외교관에 불과해요. 그리고 북핵과 이란 핵사찰하는 전문가입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 IAEA가 갖고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리포트에 썼어요. 이거는 모든 게 일본 책임이다. IAEA는 일본이 요구한 것에 대한 질문에 답한 것에 불과하다. 저 사람이 무슨 책임을 갖고 있습니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번지수가 좀 틀렸다. 다만 원론적으로 민주당이 저런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많은 부분들이 일본 정부의 태도 왜 정발시키지 않고 뭘 하느냐 하는 방식에 대하여 또 어쨌든 정확하게 일본이 모니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을 놓고 마치 모든 것을 저 사람이 결정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또 민주당의 아마추어리즘이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이게 IAEA 불신론을 민주당에서 제기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일본에게 편향적이다, 바이어스돼 있다, 혹은 IAEA를 못 믿겠다라는 게 사실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근거 없는 낭설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이 방금 전에 이 장면도 IAEA를 못 믿겠다라는 어떤 주장과 연장선상인 그러니까 IAEA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네들은 그러면 정부가 됐을 때 앞선 정부 때는 믿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는 믿고 IAEA 결과 지켜보자고 얘기해놓고 야당에서는 하고 다시 정권 잡으면 또 IAEA하고 같이 논의할 거냐 이런 이중잣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같은 문제의식, 해양투기 반대 나는 저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민주당이
가급적이면 현 정부를 압박해야 돼요. 이 주장을 IAEA든 일본이든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는 주장의 근거나 주장에 대한 부분들이 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맞지 않다고, 지적은 맞지 않다고 보지만 저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누구하고 협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충분히 반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IAEA를 못 믿는 기관으로 매도하거나 IAEA 사무총장 앞에서 따지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김영주 의원님의 주장이었습니다. IAEA가 잘못됐다라는 이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언론들과 인터뷰했습니다. 이런 입장 내는데요. 함께 보시죠. 김영주 의원님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민주당 집권해도 IAEA 지금처럼 상대 안 할 거냐라는 반박을 했어요. 정당한 우려는 제기해야 하지만 정치적 의도 있다면 다른 얘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이 대목은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보도해드렸던 대목과도 비슷한 맥락을 그로시 총장도 언급한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 장관 두 분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IAEA의 결과를 보고 이상 없다면 우리가 문제 제기할 거 아니다라고 밝혔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도 그로시 총장은 알고 온 것 같아요. 야당 집권하면 우리랑 일 안 할 거냐라는 반박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IAEA 사무총장이 보통 자리입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시는 외교관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우리나라한테 한 게 뭐 그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뭐 다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외교관의 언어입니다. 저 사람이 속으로는 야 진짜 참담하다 뭐 그런 생각을 딱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제가 봐도 민주당은 돈키호테 같아요. 왜냐하면 낡은 창으로 승산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원자력 전문가가 민주당이 원자력 전문가입니까? IAEA가 원자력 전문가입니까? 만약에 일본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민주당이 뭐 이렇게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지금 일본은 뒤에 딱 빠져 있고 IAEA가 앞에 나가가지고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IAEA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 FDA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연방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있어요. NRC가 있고 연방환경보호청이 있어요. EPA가 있고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거는 공중보건상의 우려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캐나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인지 가능한 수준의 방사성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건강 우려도 없다.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좋아하는 호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민 건강에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네글리저블하다. 그러니까 IAEA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미국, 호주, 캐나다 우리보다 먼저 태평양을 통해 가지고 그 방사성 물질이 올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민주당만 심지어 북한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왜 민주당이 저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참 답답하고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그다음에 상식이 부족한 그런 나라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닌가. 전 진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의원님. 국민 80%가 원전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80%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어떤 논리죠? 국민들 바보로 합니까? 국민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80%가 걱정을 하는 겁니까? 굉장히 이 심각한 그 인식이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독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대하고 있죠. 한국 야당 반대하고 있죠. 그다음에 태평양 연안의 도서국가 18개 나라가 전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방류를 좀 늦춰달라.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냐. 왜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전하다는 오염수를 왜 굳이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바다에다가 버리려고 하냐.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땅에서 처리하면 되는 건데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하면 일본이 자기네들 농업용수로 쓰든지 공업용수로 쓰든지 일본 땅 안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같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 이웃들이 있는데 하나의 우물을 가지고 씁니다. 하나의 우물을 윗마을에서도 쓰고 밑에 마을에서 쓰고 옆에 마을에서 쓰는데 거기다가 폐기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물을 한 명이 쓰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IAEA를 왜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냐면 IAEA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불완전한 보고서를 가지고서 안전하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국민 80%가 우려하는 그 국민의 목소리를 IAEA 사무총장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알프스 성능 검증 안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오염수 시료 1차, 2차, 3차 시료를 가져갔는데 1차 시료에 대해서만 검증을 했고 2차, 3차 시료는 검증을 안 했지 않습니까? 1, 2, 3차 시료 검증을 해가지고 교차 검증을 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1차 시료만 가지고서 발표를 해놓고 지금 그것을 국민 80% 우려하는데 국제기구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정당한 우려가 아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하면요. 주권국가의 주권에 개입하는 것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IAEA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에 권고하거나 장려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일본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이러면서 IAEA가 이미 발을 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IAEA는 원자력 산업의 친화적인 국제기구고 원자력 진흥 국제기구입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원자력을 진흥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오염수 방류를 했을 때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람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하다고 완전 판단이 날 때 그때 이제 하자.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자. 잠시만 좀 놓쳐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야당이 안 하면 집권 여당과 정부가 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과 정부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하는 거예요. 주권국가의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자존심도 없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백발양보해서 안전하면 일본에서 쓰세요. 왜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인류, 모든 나라가 다 공유하는 바다에다가 버리려고 합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 논란 또한 여야 사이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논점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축 중에 하나가 이제 괴담대 과학이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핵폐수다라고 주장을 했고 많은 의원들은 뭐 차라리 딴 걸 먹지, 변을 먹지 이건 안 먹겠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IAEA 결과 보고서가 그런 선동들은 괴담이다,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 조금 전에 보셨던 IAEA를 향한 뭐 강한 민주당의 반박까지 이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장면들을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집권하면 IAEA 상대해야 한다라는 IAEA의 반박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급하게 일본 편의를 받느냐라는 문제 제기. 어제 민주당이 그로시 사무총장 만나면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좀 면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무슨 과학적인 결과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숫자가 나오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왜 이걸 우리한테 하느냐, 그냥 일본이 안에서 하지 뭐 이런 얘기들밖에 없거든요. 저는 뭐 세계 경제 10위권이라는 나라에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고 생태도 이런 생태가 없다고 봅니다. 좀 전에 우리 유성건 위원장 얘기하는 거 봤지만 이제 와서 그 전에 IAEA 검증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겠다고 한 그 분들께서 이제 와서는 알프스를 검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기 때문에 20, 30년 후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방류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에도 사실은 방사능 물질이 발산되고 있다고 해요. 그게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기 때문이지.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마냥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자, 그 오염수를 처리하는 게 5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 한반도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열도에 저렇게 위험한 방사능 물질을 갖다 놓으면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만약에 일본 내에 보관을 결정을 했다면 그거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또 반대했을 거예요. 계속 반대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상황에 새마을 금고 위험해가지고 또 인출 사태 난다고 하죠. 우리 수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경제 걱정하고 있죠. 전세 집값 걱정하고 있죠. 이럴 사이에 이거 논의해야지 왜 우리가 맨날 이런
부질없는 걸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를 포함한 이해 당사국 11개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2년 동안 검증하고 검증해서 나온 결과예요. 좀 전에 우리 정변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호주에서도 다 인정한 거예요. 왜 우리 민주당만 안 된다고 저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아까 우리 그 서양 고속도로에서 나온 것처럼 결국 피해는 양평 국민들 보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해서 피해보는 건 우리 국민들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 좀 더 생산적인 논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보다 북한 핵을 더 걱정해야 한다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오염수 마신다는 정치인이 있다. 그 정도로 안전하냐? 당연하다. 생수 가리키며 여기에도 삼중수소가 들어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북핵 문제가 더 걱정이다. 평양과 IAEA 대화 복원이 시급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정의당의 부대표가 이 반 IAEA 시위 중에 체포가 됐는데 공권력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 지난 7일 IAEA 사무총장 방한 규탄 시위에 참석했는데 현수막 펼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해서 시위 중에 체포됐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정의당은 고의는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체포됐다, 뭐 이제 귀가 조치는 된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 네. 그 실수겠죠. 아무리 그래도 정의당 부대표인데 뭐 경찰관 얼굴을 가격하는 걸 고의로 했다라면 뭐 정말 큰일일 텐데. 네. 좀 봐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그게 정의당 부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펼치다 이렇게 손으로 부딪힌 건지 얼굴을 가격한 그거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보면 알죠, 사실. 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뭐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코멘트를 자제하고요. 예. 어쨌든 이러한 실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봤다라는 부분도 있다면 뭐 시위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서로 과격적인 충돌이라든지 지나친 어떤 말하자면 또 공권력의 지나친 행사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시위하는 분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질서를 지켜서 저와 같은 어떤 공무집행 방해의 체포되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서 이제 북한도 가만히 있다라는 패널 발언도 있었는데 북한은 반대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민변을 중심으로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헌법소원 청구가 제기됐는데 그 헌법소원 청구 주체를 고래로 해서 법적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고래가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느냐 법적으로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인데요. 일단 이야기 들어보시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성 오염수로 인해서 단순히 인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생태계의 수많은 생물들도 똑같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고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대표해서 고래를 청구인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동물이 청구인 대상에 포함된 것이 매우 이례적인데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 도롱뇽도 이 법적 청구인 대상으로 신청한 적이 있고 대리 신청이 된 적이 있고 찾아보니까 황금박쥐, 수달, 고니도 행정소송을 낸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래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고래가 헌법소원 될 수 있어요? 그 동물은요 법적으로는 물건이에요. 예. 아니 그 방사성에 오염이 되는 게 고래만 오염이 됩니까? 이 볼펜도 오염되잖아요. 그럼 볼펜도 헌법소원의 청구인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저렇게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오히려 주장이 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더 때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한테 고래가 헌법소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라파엘 그로시가 참 그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다음에 이제 저분 변호사가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나가도 선을 한참 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 동물이 청구인 대상자로 됐을 때 법원의 반응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뭐 판례라고는 아니겠죠. 도롱뇽 소송 1,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자연물에 해당할 수 있는 도롱뇽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고 황금박쥐, 검은머리 물대새, 사냥을 원고로 한 소송도 모두 같은 이유로 각하가 됐습니다. 특히 황금박쥐 소송 당시에 청주지법이 동물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려 해도 폐갱도 내에 서식하는 여러 황금박쥐 개체 중 어떤 황금박쥐가 과연 소송을 제기하는지가 모르겠다. 그래서 그 황금박쥐가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체를 다 대표한다라고 법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대개 동물을 껴넣었을 때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됐군요, 정익진 변호사님. 아니 그 법적으로는요. 아무리 그 우리 집 강아지가 이쁘고 그래도 그거는 물건이란 말이죠. 너무 저 동물들에게 박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래도 동물은 동물이니까. 사람하고 동물은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동물로 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런 부분들은 진짜 이 문제를 희화화시키고 그다음에 저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래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어민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익진 변호사님, 돌고래는 IQ가 많이 나오면 한 90까지도 나와요. 네. 그러면 제 친구보다 IQ가 높은 돌고래도 있는데 돌고래는요? 돌고래를 만약에 제가 어찌어찌 해서 잘못해가지고 돌고래한테 뭐 상처를 입혔다. 그럼 제가 처벌받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하고 돌고래하고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IQ만으로는 뭐 이 법률 소송 대상의 여부를 가를 수 없다. 제가 짧게 한 말씀. 전지수님. 예. 그 우리 정 변호사님이 이제 법조인이라 네. 이 법률 해석을 너무 엄격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틀리죠. 트렌드는 좀 다르다. 예, 왜냐하면 반려동물 학대하면 그거 깜빵 가요. 벌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방금 돌고래. 예. 그리고 그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있잖아요. 지금 강아지를 넘어서서 고양이, 뭡니까 소, 돼지, 그 다음에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먹기 위해서 그 동물들이 사람이 먹기 위해서 그 동물들을 이제 죽일 때 고통 없이 죽이도록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물건이다. 그거는 이제 요즘 이제 세태하고는 상당히 틀리고요. 법 해석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가능한 이제 강아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동물들의 생명권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법 해석이 이미 많이 가고 있고요. 현행법도 동물을 물건으로 보면 강아지 학대하면 벌금 내고 그 깜빵 안 가죠. 물건을 안 보고 하나의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처벌을 받는 것이죠. 너무 자,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중요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이잖아요. 네네. 사실은 동물을 법적 소송의 당사자로 넣을 수 있느냐 안 되느냐의 논란을 떠나서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는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만 하잖아요. 근데 고래는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래든 강아지든 뭐든 다 물건이라고 한 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연인하고 법인. 동물을 보호해야죠. 그거는 그 민법에 따라서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헌법소송법에 따라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 동물보호법이라고 우리나라가 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하기 때문에 그 동물이 보호가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거나 뭐 어쨌든 그런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행 법 체계상. 흥미로운 논쟁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 주인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탈당한 김남국 의원인데 김남국 의원이 각종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군요. 깊이 반성 중이다라고 밝혔어요. 어떻게 해야 제 진심이 전해질지 더 성실하게 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가난 코스프레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난 코스프레 한 적 없다. 김남국 의원이 깊이 반성 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제기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 코스프레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영상 보시죠. 별로 집에 있을 때 밥을 안 먹어가지고 매일 라면만 먹어요.
라면하고 만두하고 그렇게 먹은 지 거의 한 7, 8년 된 거예요. 거의 하루에 한 끼 못 먹을 때 많죠. 소개팅 나갈 때는? 소개팅 나갈 때는 양복인데 여름 양복 입고 나가면 되죠. 자, 어쨌든 검소함의 상징이시잖아요. 항상 뭐 이렇게 절대 화려한 거 이런 거 비싸 보이는 거 절대 없어. 그냥 다 이 항상 다 보면은 아닙니다. 저희 죄송해요. 토탈 얼마예요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5만 원 안 되죠? 이것은 국회에서 준 거.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우리나라 국회 현주소입니다 이게. 이거 찍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상상이 갑니까 이게? 이게 설정 아니에요 우리. 아 잠깐만. 진짜 지금 눈물 흘리. 지금 이거 조금 찢어져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사실은 저 정도 생활 수준은 아닙니다. 세비도 뭐 많진 않아도 구멍난 운동화 신고 다닐 정도의 세비 수준도 아니고 기자들은 잘 알잖아요. 하루에 7년간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수준도 아닌데 본인은 그렇게 어필을 했어요. 수차례. 하루에 뭐 라면만 먹는다. 37,000원 운동화 신고 다닌다. 근데 가난 코스프레는 안 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데요? 말과 행동 이전에 뭐 이렇게 했던 거를 바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하는 건 뭐 아주 쉽게 했으니까 이제 좀 때가 됐다고 생각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코인 때문에 한참 곤혹스러웠던 것,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관련해서 상습적으로 코인 한 것, 뭐 그 지금 가난 코스프레 한 거,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았던 것도 이제 살짝 고개 들고 내가 활동을 해도 된 때가 된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 전에 했던 말, 그 전에 이렇게 화면으로 모두 비춰졌던 걸 뒤집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 관련해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윤리심판 자문위도 굉장히 공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뭐 배짜라 해도 딱히 뭐 제재할 방법이 없고 탈당했으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시 또 적극 지지층, 열렬 지지층 믿고 슬쩍 저렇게 고개를 들면서 국민들한테 그동안 본인이 했던 것을 이제 그 소위 물타기하고 희석하려고 나온 것이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이 국민을 위해서 떳떳하게 양심이 있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좀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저렇게 구멍난 신발 보여주고 매일 7년 동안 라면 먹었다고 했던 거짓말 이제 와서 또 돌려갖고 그렇지 않다고 나 이제 좀 지낼만 하다고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씁쓸합니다. 예. 자,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수십억 대 가난한 사람 많죠. 수십억 대 가상자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라면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현물화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어쨌든 지금 김남국 의원이 한 부분은 단순히 뭐 코스프레를 한 적이 있다 없다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윤리적으로 비판마다 마땅하고요. 예. 조금 더 성실하게 또 윤리특위라든지 뭐 지금이라도 더 많이 공개하고 밝혀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봤을 때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될 상황이에요. 내가 뭐 코스프레 한 적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예. 그건 분명한 사실 같고요. 다만 제가 전문가 만나봤습니다. 윤리특위에 참가했던 블록체인 전문가 만나보니까 김남국 의원한테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잘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점도 있더라. 이제 그래서 오는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 전문가들조차도 조금 더 성실하게 오히려 전문가들한테 그런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밝히는 조치를 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가난 코스프레 한 적이 있다 없다 가지고 논의할 때가 아니고 아예 저거보다 더 깊이 자기 문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해야 될 때다. 또 내려놓고 결단해야 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흥미로운 건 언론 보도로 드러나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반응입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가난 코스프레 한 적도 없고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민주당 반응은 어떨까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친 장본인으로서 좀 자중하는 게 자중하는 게 이란 뜨뜻 미지근한 반응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보였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인공 만나보시죠. 김봉현 전 회장인데요.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죠. 김봉현 전 회장은 구속 중인데 또 도주하려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도망가려 했을까요? 벌써 세 번째, 실패한 세 번의 도주국,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19년 12월에 영장 심사 앞두고 도주했죠. 5개월 만에 잡혔어요.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 당일에 도주했죠. 48일 만에 잡혔어요. 자, 지금 구속돼 있는데 세 번째 또 도주하려 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올해는요, A4 27장의 분량으로 탈옥 계획을 세웠지만 사전에 발각이 됐습니다. 치밀한 탈옥 시나리오, 그 전모가 드러났어요. 자, 뭐 봉현 문건이라고 해서 BH 문건이라고 하는데 옛날 BH는 그 청와대 약어였는데 BH 이런 데 갖다 쓰면 안 돼요. 법원, 검찰청 흡연구역 위치, 호송차 내부 구조, 본인 자리를 뭐 구출자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 이동식, 교도관 숫자 등 아주 치밀하게 탈옥의 최적의 요소와 환경을 개선합니다. 시나리오 1, 재판 출정 과정, 고의 교통사고 후 혼란을 틈타 도주한다. 시나리오 2, 조폭을 고용해서 재판 난동 상황을 만들고 혼란스러울 때 도망간다. 대체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도망간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아니 반성 안 해요 이분? 자, 조력자도 포섭합니다. 성공하면 20억. 동료 수감자에게 27장 분량의 메모를 전달합니다. 누나를 이 탈옥 시나리오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착수금 명목으로 A씨 지인 B씨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뭐 27장 도주 계획이 나름 치밀했긴 했는데 시나리오의 공통적인 거는 재판 중에 난동을 피워서 다들 할 때 도망간다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 우리나라 재판이 공판이 이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도망가게? 탈옥자? 저는 변호사하면서 그런 경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예. 저런 건 언제 봤느냐? 영화에서 보거나 아니면 남미에 마약왕들이 있어요. 남미의 마약왕들이 이렇게 뭐 부하들 해가지고 막 총 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김봉현 씨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까지 나가고 싶을까? 왜냐하면 김봉현 씨가 지금 49살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징역을 30년을 받았어요. 그럼 나가면 80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럼 체념하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빨리 이제 뭐 좀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가석방을 받는다든지 뭐 해가지고 모범적으로 수용 생활을 하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성공보수 착수금 1,000만 원인데 성공보수가 20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20억을 줄 만한 돈이 충분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그 뒤에 빼돌리고 있는 재산이 몇백억인지 1,000억인지 모를 그런 재산이 있다라고 하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나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특히 이제 그 법무부에서는 김봉현 씨에 대해서 더욱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떤 반응 보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재판 중에 공판 중에 도주할 담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운 셈인데 한 장관 반응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출 시도다. 엄중 조치하겠다. 탈옥 모의 중징계. 김봉현 전 회장을 30일간 독방 구금 처분을 했다라는 법무부 조치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엔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 우리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마르, 음바페, 세계적인 선수와 한솥밥을 먹게 됩니다. 자, 손흥민에 이어 이강인도 사실은 이제 월드 리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계약인 셈인데요. 프랑스의 최고 명문 구단이죠. 파리 생제르맹과 5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적료 2,200만 유로, 31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대박을 터뜨리게 된 셈입니다. 네이마르, 음바페랑 같이 뛰게 되는 거죠. 이강인 선수 인터뷰 들어보시죠. Welcome in the 75 seconds. We're trying to learn more about you, the new PSG player, Kang In Lee. You ready? Favorite movie? Avatar.
Favorite artist? Sam Smith. Language spoken? 한국어, 스페인어. First person you told about transferring to PSG? 가족. One word you know in French, but you can't say it bonjour. merci. Goal or assist? 골. 파리 생제르맹이란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의 구단으로 올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행복하고요. 지금은 앞으로 이 구단에 와서 얼마나 더 좋은 선수가 돼서 팀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유럽 리그 중에서는 또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명문 구단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입단하게 된 건데 이미 뭐 손흥민 선수가 뭐 잉글랜드 리그를 다 제패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파리에서 연수했잖아요, 박정호 의원님. 그렇죠. 길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만 파리 시내의 길거리에 사람 한 명도 없는 날이 있어요. 축구하는 날. 파리 생제르맹 경기할 때는 다 뭐 식당, 펍에 파리지앙들이 다 들어가서 그 파리 생제르맹 경기 다 보고 있거든요. 대단한 어떤 축구에 대한 관심, 열기, 열정이 있는데 또 이제 파리 시민들이고 그 중에서도 잘하는 명문 구단이 파리 생제르맹인데 이강인 선수 자랑스럽네요. 그럼요. 지금 그 이적료만 해도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2번째라고 하고 좀 전에 손흥민 선수 영국 리그 제패하고 있는 거 말씀 주셨지만 이제 프랑스 리그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제패할 날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제르맹이 유럽 리그에서 7위라는 팀이에요. 7위를 하고 있고 음바페, 네이마르 다 뛰고 있는데 조금 이른 외신에서는 저런 얘기까지 합니다. 메시가 지금 그 은퇴하고 프랑스 생제르맹에서 나가잖아요. 나갔죠. 메시 자리죠. 메시를 대신할 선수로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영입했다. 이런 보도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서 보여줄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사실은 뭐 슛돌이잖아요. 이강인 선수 어렸을 때부터 슛돌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야, 저 친구 크면 볼 좀 차겠다 했는데 진짜 잘 차는 이제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차는 슛돌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말이요? 그 델성 부는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걸 봤는데 그때 슛돌이로 이제 굉장히 고 유상철 감독이 지도하던 맞습니다. 유소년 이 축구팀인데 정말 뭐 좋은 일입니다.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더 넓은 세계 무대에서 좀 뛸 수 있는 그런 이제 한국 축구가 됐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요즘 이제 한국 프로 축구도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예. 저 이제 관중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중석을 꽉 채우던데 한국 프로 축구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세계적인 선수가 배출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한국 축구도 이 좋은 소식 못지않게 프로 축구도 많은 관중들이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예전에는 우리나라 이제 선수들이 해외 리그에 가게 되면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를 옛날 선수들, 선배 선수들은 잘 못하니까.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선수들 보면 뭐 손흥민 선수 영국에서 뛰고 있지만 영국 사람 해리 케인보다 영어를 더 잘하고 이강인 선수 스페니쉬 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잘해요. 아마 파리 가서도 불어 금방 적응할 것 같아요. 예, 불어도 뭐 스페인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생제르맹의 감독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스페인 사람입니다. 야, 그러면은 뭐 이강인이가 소통을 잘하겠군요. 그렇죠. 감독하고 소통이 잘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어근적인 측면에서 불어와 발음은 완전히 다르지만 경어하고 발음이 다르지만 빠르게 문맥이 비슷하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스페니쉬 잘하는 사람들이 이탈리아어도 잘하고 그럼요. 불어 배우기도 빠르고 하잖아요. 예, 루마니아, 불어, 스페인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사드 다시 뇌관으로 명락회동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사드 배치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며 이해찬 전 대표 방중 후에 달라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은 사드 배치를 철저히 방해하고 정상 운영을 지연시켰습니다. 특히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청와대발 사드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의혹이 불거졌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사드 배치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황당한 발표가 나옵니다. 문 정권의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 방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자, 국민의힘의 주장은 문 정권에서 방중 후에 이 사드 배치 및 작동을 회방났다라는 겁니다. 한미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 등 반입했고 이해찬 특사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 뒤로 문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반입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무언가 중국으로부터 중국 눈치 보느라 사드 배치를 방해하려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자, 박정하 의원님, 물론 당시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문 정권이 굉장히 좀 느리게 그리고 공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비판과 지적은 있습니다만, 뭔가 이제 좀 중국 갔다 와서 사드 배치 지연시켰다라는 것이 사실 근거는 없죠. 그냥 주장인 거죠. 주장인 거 지금 신원식 의원이 주장한 바인데, 어찌 됐건 간에 그 성주에 사드 기지가 배치되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분명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만 환경 영향 평가도 고의인지 누락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민들한테 안 알렸고, 그때 당시에 중국에 무슨 산불이니 뭐 이런 정책이 있느니 없느니 뭐 논쟁도 많이 있었고, 저는 이 건을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아니면 뭐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까지는 가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또 다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어떤 방식이든 확인을 해서 다시는 그 부분에서 실수가 있지 않도록 하는 거는 저는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이 주장한 바가 전체가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무리한 주장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밝혀내야 될 것은 밝혀내고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될 것, 그다음에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다면 그런 건 밝혀내고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홍걸 전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에 이어서 김홍걸 전 의원까지 민주당이 복당을 받아주면서 혁신의 의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부동산 투기,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 재판 결과 8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현재 1주택 보유 중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또 이에 따라서 복당 절차를 신청했는데, 지난번에 의결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고건에 관련돼서는 다 해소가 되었다. 김홍걸 국회의원 보조금 유용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복당의 사유를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투기, 대북 지원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돼서 뭐 일부 혐의에 대해서 벌금형도 나온 건데 복당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뭐 어떤 일정의 유죄가 된 거잖아요. 무죄로 나온 건 아니죠. 어떤 면에서 비판적으로 보면 사실은 복당한 정당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민영배 의원도 복당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어떤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았던 김홍걸 의원도 복당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을 앞두고 있는 혁신위가 왜 그 복당 문제라든지 탈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느냐, 정무적 판단조차도 잘 못한 거 아닌가, 이러려면. 최근 혁신위에서 이제 2호 혁신안으로 꼼수 탈당 금지 조항을 냈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무색해졌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꼼수 탈당 뭐 금지, 앞으로는 뭐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탈당과 복당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얘기를 해낸다면, 더군다나 쇄신의 핵심이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있는 현역도 물갈이해야 된다는 요건이 많은데 굳이 복당까지 시켜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여론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게 쇄신이냐, 쇄신에 오히려 더 역행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서 쇄신이가 어떤 대안을 낼 것이냐, 뭐 그것이 더 과제가 더 복잡해지고 누적되고 있지 않느냐. 결국 쇄신이 자체가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민영배 의원에 이어서 김홍걸 전 의원도 지금 복당이 된 건데 동시간대에 사실은 혁신위에서는 꼼수 탈당 금지 혁신안을 내세운 상황이라 상당히 지금 김영주 의원의 날카로운 돌직구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벌금은 무죄입니까? 유죄죠. 벌금 80만 원은 무죄입니까? 100만 원 이상이면 유죄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거 막으라고 그 이재명 대표가 굳이 만든 게 당원 당규에도 없는 위원회가 혁신위원회란 말이에요.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법대 교수잖아요. 그다음에 혁신위원회 멤버 중에 변호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혁신위원회에서 김홍걸 의원이 유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복당에 오케이를 했다. 그럼 혁신위 자체가 이상한 조직이 아닌가 싶고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혁신위원회가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걸 의원이 복당이 됐다. 그러면 혁신위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무용지물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혁신이란 말을 더럽히지 말고 그냥 좀 빨리 해산하는 게 혁신위한테도 좋고 민주당한테도 좋고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일부 의혹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고 결정적인 제명 사유 중에 하나였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 복당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식의 입장을 냈는데 전재수 의원님 어떤 의혹이 해소됐다라는 건지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저도 요 김홍걸 의원 복당은 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당원 당규가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아마 하지 않았는가 보여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홍걸 의원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강남에 집을 세 채인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집값이 상당히 올라가지고 또 시세 차익도 많이 얻었다, 막 이런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집을 아마 매각을 다 했나 봅니다. 벌금 80만 원 나오긴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주택자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복당에서 가장 많이 이제 고려가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혁신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혁신위는 사실은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제가 국회 정무위에 4년 동안 있으면서 금감원의 부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국회 일과 관련해 가지고 김은경 당시 이제 금감원 부원장을 만날 일도 있었고 좀 겪어봤는데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반이고 1호, 2호 안을 내놓긴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이제 존재감이 이제 두드러져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좀 지켜보면 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명락회동 여전히 성사되지 않았는데 글쎄요. 굳이 만나야 하냐. 뭐 이런 의견 주시는 분도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한다. 이런 의견 주시는 분도 있고. 만난다는 건지 안 만나는 건지 아리송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두 사람 이번 주 만날 것이다. 하지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회동 일시 장소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낙연계 쪽에서는 굳이 빨리 만나야 되냐 이런 반응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난다는 것보다 만나서 뭘 얘기할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강력한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장마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 또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